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출연이신데요. 스타트업 언호품드의 김동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법무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개인 파산 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앞차로 인해 급정거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딩크 부부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이혼 사실 소문낸 직장 동료 명예훼손일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최근 이별을 통보한 연인 계좌로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는 등 집착 증세를 보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정말 안전 이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탈 없이 헤어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해당 남성은 송금 과정에서 입금자 명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살펴주시죠. 네, 검찰에 따르면 이제 20대 남성인 피고인은 올해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41회에 걸쳐서 이제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서 보고 싶다는 말 등도 못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요. 이제 피해자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달 1월 28일에 법원에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피고인의 집착이 멈추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1월 29일이죠. 모바일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해자 소유 계좌 1원씩 송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입금자 명예는 이제 보고 싶다. 뭐 자기 이름 대신에 뭐 그런 내용들을 메시지로 적는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계속 시도했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한 200여 회에 달았다고 하고 상당하네요. 네. 네. 헤어진 연인에게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자 송금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취한 건데요. 피해자가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했나요? 네, 모두 인정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고인 측은 이제 공소 사실을 인정을 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피해자의 마음을 이제 뭐 돌아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변론을 했고요. 네. 그다음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합의가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그래서 범행 당시에는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얼마나 저희가 공포심을 줬는지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네. 이제 평생 수갑을 차본 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서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이 부분이 형량에 반영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앞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의 형량을 구형한 건가요? 이제 구형은 실형으로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27일에 선고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 이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판결문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선고받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구형한 형량을 보자면 네.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에 이수 명령을 함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이제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기도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고 하고, 다만 이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건데요. 이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의 형량 적절한 건가요? 네, 이제 뭐 스토킹 범죄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이런 행위, 정확하게 이제 글이나 부호, 말 등을 상대방이 도달하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6개월을 구형을 한 건데요. 제가 볼 땐 이 사건은 이제 메시지 내용이 설령 보고 싶다 등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심지어 접근 금지 명령을 우회해서 한 네. 행동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입장에선 그 설령 메시지가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가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요즘의 상황을 반영을 했을 때 스토킹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그런 태도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일단 구형이잖아요. 아직 선고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구형을 1년 6개월 정도로 한 것은 저는 이제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토킹 피해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게 좀 자세해서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상담자는 이제 즉시 112로 신고가 가능을 하고요. 이제 스토킹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 그러니까 즉 이제 스토킹 행위 신고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을 해서 행위자를 제지하고 그다음 피해자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안내하면서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일단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긴급 응급 조치로서는 경찰이 최대 1개월 기간 동안에 스토킹을 한 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검사 직권 또는 경찰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제 1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1호는 서면 경고, 네.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국가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할 수 있는 조치까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일일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 거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목소리가 내기 어려울 때가 네. 있잖아요. 전화를 네. 하기가 어렵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112 긴급 신고나 이제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조치가 가능한 건데, 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신변을 이제 안전 조치를 신청도 가능하고, 네. 그런 경우에는 주거지 순찰 등을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이제 그 신변 부분을 보호를 할 수 해줍니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경찰청이 이제 이런 세태를 반영을 해서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좀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밀착 경호 방식으로 실제로 가해자를 제지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검거한 사례가 꽤 있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런 확대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생생법률쇼에서 다뤘던 사연을 보면 가해자가 스토킹이 아니라 단순한 호감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신고했더니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한다거나 직장이나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님 조언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가해자가 스토킹이 아니라 나는 호감의 표시였다라고 네. 주장을 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객관적으로 증거로서 저희가 증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화 내용이나 평소에 이제 받았던 SNS 메시지, 그다음에 뭐 CCTV 영상이라든지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증거는 이제 나중에 또 법적 대응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자기가 호감 표시였는지 아닌지뿐 아니라 나중에 법적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뭐 증거 확보하시고 일단 바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2월 12일 날요. 네. 파산 신고를 냈는데요. 네네. 파산 신고를 내고 난 다음에는 네. 제가 뭐 은행 거래를 못 하고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네. 또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신용 불량자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빚이 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통장마다 전부 다 압류가 다 되어 있거든요. 네.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건 합쳐가지고 한 1,200 정도가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파산 신고 낸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제일 궁금한 거는 파산 신고를 낸 다음에 제가 은행에 거래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지금 기초수급자인데 네네. 한 달에 지금 한 75만 원이 들어와요. 제가 일을 못해요. 네네. 만난 마약성 진통제 가지고 그냥 통증 때문에 신경을 다쳐가지고 통증 때문에 매일 방에서 누워 있거든요. 네네. 병원에서 그냥 주사 맞고 네. 온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제가 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지금 제가 원래 61세인데 네. 저도 나이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저도 돈을 갖고 싶죠. 갖고 싶은데 제가 파산 신고를 내게 된 결과는요. 네네. 제가 뭐 희생인가 그걸로 하면은 돈이 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담은 몇 프로 정도. 개인회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이 없거든요. 네네. 제가 지금 병원비도 한 달에 한 5, 60만 원이 지금 그건 30년 동안 지금 모자라거든요. 네. 한 달에 이 마약성이다 보니까 보험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뭐 네. 통주사도 한 달에 2번 맞아야 되지. 네. 그래야지. 그런 것 때문에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제 아는 얼굴한테는 돈을 거의 다 빌리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지금도 지금 방에 통증 때문에 누워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네. 그리고 요새는 뭐 모든 것이 통장 거래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후원을 하려고 그러면 통장으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장 거래를 하면 전부 다 압류가 돼요. 네. 그래서 통장 거래를 지금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파산 신고를 내면은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많이 궁금하죠. 네, 저희 사연 잘 들었고요. 지금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시는 상황이신데 통장도 압류된 상황이셔서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셔서 좀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 겪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옆에 김동희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동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해주신 사연 잘 들었고, 일단 제가 생각할 예. 때 궁금하신 점이 파산 신청을 2월 달에 하셨는데 파산 신청이 파산이 선고가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은행 거래가 가능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다라고 지금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다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파산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파산 선고가 되고 나면 예. 은행 거래가 가능할지 그 부분이 가장 예. 궁금하다고 말씀해 예. 주셨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예. 네, 맞을까요? 예. 네. 우선 예. 이제 네, 그럼 제가 하나씩 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산 신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채무 상황이라든지, 수입이나 지출 내역들을 모두 고려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죄송하지만 혹시 지금 현재 네. 뭐 채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 생활을 36개월 하다가 퇴원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종결본거하고요. 네. 제 돈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날려고 하다가 은행에 대출하고 카드 사고 지금 거기다 대출 냈어요. 그걸 제가 못 갚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 그게 어느 정도 갖고는 어느 정도 지금 한 1억 정도나 1억에서 뭐 한 8천 정도 제가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 말씀하신 상황으로 들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파산이 나는 상황을 파산 선고가 되는 상황을 보면요, 수입이 최저 생계비보다 월등히 적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강 연령 등 어떤 특별 사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하시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채무가 더 많으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파산 선고를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에 신청하셨다면 지금 상황 말씀해주신 상황을 들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비도 나가셔야 되고 계속해서 그다음에 지금 수입이 어떤 그 건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수입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 파산 선고는 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뭐 그 파산 신청할 때 개인의 상황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증빙은 좀 충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승인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뭐가 높다고요? 파산 선고가 되실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파산 신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예, 상황들을 네, 제가 들어봤을 때에는 법원이 이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파산 선고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채무가 면책까지 되실 거거든요. 예. 네, 그럴 가능성은 지금 한 가지 더 네. 물어볼 거는요. 네, 제가 이 압류가 보니까 85년, 86년에 돼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요. 네, 제가 적금식 보험 사업할 때 적금식 보험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이자가 붙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압류를 시켰는데 네, 네, 제가 예를 들어 압류를 풀린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압류가 풀렸을 때 돈을 제가 받을 때 네. 그거 압류 시점에 그 돈을 받는가 안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이어온
2015년도에 압류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2015년도에 압류되신 거랑 방금 말씀하신 보험은 적립식 보험은 95년에 압류됐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 예. 그 2015년에 압류되신 건 혹시 어떤 걸지? 제가 적금식으로 넣는 보험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95년도고 하나는 2015년에 압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두 개 다 압류가 됐는데 네. 하나는 15년도, 하나는 14년도인가 그렇게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된 상황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파산 신청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가 되면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이 재산 관리인,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라는 분이 이제 법원에서 선임을 할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산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당장은 지금 재산 관리를, 나라에서 해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압류가 해제가 바로 된 돈을 이제 다 상환을 하셔가지고 변제를 다 하셔서 모든 이제 압류가 해제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는 현재는 이제 지금 파산 신청을 하신 후에는 파산 선고가 되면은 이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자산이랑 이제 부채를 다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는 채권자한테 어느 정도 비율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돌려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 면책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있는 재산도 하나도 없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저를 피하는 상태거든요. 만날 병원 간다고 돈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동네 아는 사람 얼굴 아는 사람들이 그건 한 3, 4천 정도가 빚이 있어요. 개인으로 아는 사람 이런을 해가지고 네, 피워가지고 네, 지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280만 원인데 이 돈도 없어가지고 동네에 그냥 해비 내는 돈 하고 시에서 적금씩 3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달에 5만 원씩 갚기로 하고 36개월 적금식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 되면은 갚기로 하고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매달 제가 적당하는 돈이 지금 그건 한 5, 60만 원이 돼요. 네, 제가 먹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만 다닌다 해도 그 정도가 모자예요. 무통주사가 보험이 안 됐더라고요. 네, 한 대 네. 맞는데 20만 원인데 아이고, 보름마다. 네, 그게 한 달에 네. 2번씩 맞거든요. 네, 네, 그리고 몰핀 마약성 주사 네. 맞고 그럴 때 네, 그거 하고 밤에는 아일라그 진통제가 마약성인데 네. 그게 또 보험이 또 안 되는 돈이 있더라고. 20ml까지는 보험이 되는데 나머지 제가 80ml를 먹는데 그 60%는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미 압류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하셨고 이미 압류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압류가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이 재산이 다 이제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압류가 된 보험금이라서 심지어 이제 적금식 죄송합니다. 적금식 보험금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자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채권자들한테 이제 분배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지금 적금식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사실상 좀 파산 선고가 되고 나서도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만 이제 은행 거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지금 통장들이 다 압류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통장으로는 이제 압류가 돼서 사실 좀 거래가 어려우실 거지만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제 관제인 허락을 받아서 예를 들면 지금 급여를 받는 건 아니시지만 뭔가 이제 생계를 위한 어떤 거래를 하셔야 된다든지 돈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실 때에는 이제 파산 관제인의 허가를 받아서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채권자들한테 바로 압류가 안 되도록요. 네. 네, 상담자분 네. 혹시 지금 통화하시면서 지금 텔레비전 기초생활비 받는 네. 통장은 가압류 방지로 돼 있거든요. 네, 그쵸, 그쵸. 네네. 지금 상담자분 저기 현재 통화하시면서 그 텔레비전을 틀고 계셔서 저희가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TV 소리를 줄여주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비전 작게 해놨고요. 이 방 자체가 조금 울려요. 네네. 네네. 제가 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더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수급비 같은 통장은 이제 압류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생계를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예. 되기 때문에 그런 통장은 이제 압류가 안 될 거고,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후로도 파산 절차 진행 중에서도 이제 파산 관제인이 이제 계속 예. 이제 소통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뭔가 내가 이런 목적으로 예. 통장이 필요하다라고 새롭게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시면 그게 이제 거래가 아예 안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파산 신청을 하시고 나면 그 절차 중에는 관제인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선고가 나고 그다음 이제 면책까지 받고 나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예. 은행 거래를 다시 또 새롭게 허락 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번 일이 있고 나면 신용 회복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유롭게 대출이 막 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되게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은행 거래를 아예 못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아니고, 이제 차츰 신용을 회복하시면서 선고 후에 면책까지 받고 나시면 이때는 그냥 또 자유롭게라는 표현은 좀 제가 감히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은행 거래를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예, 더 없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차분하게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이 파산 선고라는 게 개인 파산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선고가 되려면 어떤 필요한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파산은 개인의 상황을 가장 많이 고려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아까 쉽게 얘기했듯이 새롭게 시작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어찌 보면 개인에게 과도한 빚을 좀 면책해주는 제도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악용이 되지 않도록 모든 저희 갖고 있는 어떤 자산 정보나 빚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이건 이제 제가 딱 어떤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법원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채무 상황, 그다음에 재정 상황, 그다음에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지, 그리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빚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이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이제 판단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마다 좀 다른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채무가 면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채무가 면책이 되지 않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파산 선고가 되면은 채무가 면책이 된다고 아까 상담자분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상담자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채무가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먼저 이제 그 파산관제인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네.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채권자분들에게 이제 변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변제를 하게 될 거고요. 네. 물론 이 모든 거는 제가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어찌 보면 그 재산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다 분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남은 채무를 면책해 줄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신용 회복 이후에는 통장을 이용한 은행 거래도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건 어떤 건가요?
이제 면책이 되고 나면 이제 네. 그 전에는 파산 절차 중에는 저희가 이제 재산 관리를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법원의 허락, 이제 네. 파산 관제인이라는 분을 통해서 허락이 나라가 이제 재산을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때는 마음대로 뭐 은행 통장을 개설하거나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모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가 나고 면책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이분에게 새롭게 다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은행에 이제 좀 통장도 개설할 수 있는 본인이 스스로 가서 그런 기회가 다시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지만 이제 뭐 이 파산이 되고 나면 신용이 상당히 낮아지세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뭐 바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제 제가 좀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니고, 다만 이제 좀 신용을 회복하는 시간을 거쳐서 뭐 되게 소액이라도 계속 뭐 갚는 어떤 뭐 은행 거래를 계속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신용을 회복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은행 거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그럼 상담자께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파산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상황을 법원이 정확히 알아야 그 뒤에 이제 악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이 객관적으로 돼야지 이게 선고가 나는 거니까요. 지금 모든 본인의 상황을 숨김없이 법원에 이제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꼭 면밀하게 다 이제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선고 나고 뭐 남은 채무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받으셨다면 이후에는 좀 신용 회복 기간을 신용 회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네, 뭐 충분한 시간을 받을 수 거쳐서 있는 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좀 것이다. 주어질 것 있으니 네. 그 기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야간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저는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있던 차량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연료가 없어 정차해 있던 그 차는 보험회사의 주유 서비스를 통해서 기름을 넣고 가버렸고, 저는 당시 택시를 몰고 있던 터라 공제조합에서 나와서 사고 처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 과실이 100%가 나왔더라고요. 현재 보험회사 측에서 변제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긴급 제동으로 급정거한 차량뿐 아니라 야간의 고속도로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서 있던 차량도 충분히 과실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100%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한 앞차로 인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이 100%나 나와서 상담자님께서 많이 억울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뒷차의 과실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네. 뒷차의 과실이 100%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제 모든 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그럴 때 앞차가 뒤를 따르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큼 이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네. 이제 뒷차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이제 100%가 원칙적으로는 100%로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안전거리 위약보로 인해서 뒷차를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군요. 네, 많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만약 앞차가 되게 이유 없는 급제동, 이제 뭐 급정거. 네. 왜냐면 모든 경우에 뭐 이유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방어 운전을 할 틈도 없이 네. 멈췄을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과실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네. 이제 뭐 일반적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여러 판례들을 봤을 때 이제 한 30%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앞차의 과실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안전 조치도 없이 정차해 있던 차량의 과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차한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정차한 차량이 분명히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네. 야간인 점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좀 취해야 돼요. 음. 뭐 예를 들면 뭐 차량에 비상등을 켠다든지, 네. 뭐 아니면 차량 후미에 저희가 삼각대, 그 비상 삼각대 비상 같은 거를 삼각대.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읽어주신 이메일을 봤을 때에는 어디에도 안전 조치를 취했다라는 그러니까요.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약간 사안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예전에 나왔던 판례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정차를 했는데 안전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정차한 차량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두 차량이 박은 거지만 네. 그 정차한 차량이 이제 연쇄적으로 차량을 박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뒤에 달려오던 차량이 추돌을 한 거라면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던 판례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근데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은 주유 후에 바로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이제 뺑소니라고 하면 사실 좀 일반적으로 비법률 용어인데요. 네. 이제 어찌 보면 사고 후에 미조치한 것 중에서 그 사상, 이제 뭐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 네. 저희가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뺑소니라고 이제 법률 용어 외에 네. 비법률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제가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는 없고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있고 이 차가 만약 그냥 떠났다면 저희가 그냥 뺑소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현재는 인명피해가 없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상황으로 그쵸.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뺑소니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조금 나아가서 인명피해가 없지만 만약에 그 사고 현장이 너무 뭐 도로가 운행이 안 될 정도로 좀 뭐 위험한 상황이다. 네. 그런 경우에도 그냥 마냥 가면은 또 그것도 사고 미조치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도 왔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통상 위험을 유발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가 주유에 바로 떠났다고 해서 뺑소니다. 라고 사고 보기는 미조치로 보기는 좀 어렵다. 좀 어렵다. 네, 네, 이렇게 라고 보시는군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보험 처리는 이미 끝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과실 비율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해도 이제 과실 비율은 바로 잡을 수 있고요. 가능하군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제 먼저 이제 뭐 보험사한테 이제 재조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왜냐면 보험사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재조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때 명확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 그래도 보험사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바로 이제 좀 법원에 과실 비율을 책정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바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차가 급정거를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과실 비율 산정 시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줄까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경우에 후미 차량이 보통 이제 과실 비율이 높기는 해서요. 네.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급정거에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고려를 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을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고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라고 한 이제 과실까지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좀 그냥 멈춘 차량 말고 선행 네. 차량의 과실을 좀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경미한 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분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험사와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뭐 법정까지 가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금감원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민간 기관에서 이렇게 네. 그 과실 비율을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그런 제도이고 아무래도 이걸 통해서 여러 명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통사고 이후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과실 비율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다면 더욱 난감할 텐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이제 블랙박스가 없거나 목격자가 없을 때 역시 결국엔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바로 직후에 정확한 경위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메모해 놓으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기록보다는 사진이 요즘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시고, 근데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중요한 게 보통은 차량만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뭐 차량의 위치나 파손 상태 이런 것들만 찍으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로의 특성, 그다음에 이제 신호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바로 뭐 도로 교통 상황, 그다음 신호, 주변 상황까지 찍는 거. 전반적으로 네. 활용하는 게 좋군요. 네, 그걸 다 찍는 거를 이제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이혼을 앞둔 40대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혼인 기간을 8년 유지했고 아이가 없는 딩크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3년 전부터 외도 상태였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아내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임신 문제로 갈등이 컸다면서 혼인은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원했지만 제가 아이를 원치 않아 결혼 생활이 근본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고요. 저는 결혼 초부터 딩크를 확고하게 주장했었고 아내도 그걸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내가 유책 배우자인 만큼 이혼 과정에서 최대한의 재산 분할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실거래가 6억 원가량의 아파트입니다. 결혼 당시 대출 없이 장모님이 아내에게 증여해 준 건데요. 제 명의가 아닌 점이 마음에 걸리는데 이 아파트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모님은 몇 년 전 인천 알짜배기 땅에 있는 오피스텔도 매입하셨는데 이때 아내를 공동명의자로 올려줬습니다. 지분 비율이 장모님 8, 아내 2로 돼 있는데 아내가 보유한 오피스텔 지분 2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딩크 부부는 맞벌이하면서 서로 각자의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또 재산 분할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실제로 뭐 아무래도 딩크 부부인 경우에는 네. 양육권 가지고 이제 다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이혼 시에 이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상담자의 경우 아내 외도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모님이 증여해 주신 아내의 명의 아파트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은 증여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증여받은 재산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재산이 부부 공동 생활에 사용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금 공동 명의는 아니지만 만약 증여 당시 공동 명의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증여 재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혼인 유지 기간이 뭐 1년, 2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그 증여받지 않은 상대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 원리금을 상환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같이 모은 돈으로 냈다든지 네. 뭐 그런 이제 뭐 관리세, 뭐 유지비용, 수선비용 이런 것들이 기여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분할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기여도를 증명을 하게 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모님과 공동 명의로 올라가 있는 오피스텔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원칙은 유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유 재산,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보여주신 이메일로 보았을 때는 네. 지금 그냥 몇 년 전에 지금 몇 년 전이 얼마나 몇 년 전인지 모르겠으나 네. 오피스텔도 그 장모님이 매입을 하시고 명의만 올려주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거의 이제 증여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특유 재산이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네. 기여도를 입증하면 상황을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8년이나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기여도를 증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뭐 예를 들면 판례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그러니까 이혼하기 2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대방이 좀 기여한 바가 적다라는 판례도 있고, 지금 몇 년 전이라고는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네. 만약에 최근이라면 오피스텔은 좀 기여도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두 사람이 딩크 부부였는데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인 상담자의 입장을 다 알고 시작한 결혼 생활에서 이제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혼 과정에서 아내의 이런 주장이 재산 분할에 반영될 여지도 있을까요? 아내가 혼인의 파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제 파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지금 혼인 생활 중에,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본인이 지금 유책 배우자가 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재산 분할을 차치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될 부분이 높고요. 지금 현재 사연자 분께요. 네. 그래서 이걸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에는 사실은 반영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재산 분할의 어떤 취지는 혼인 생활 동안 부부 공동이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진짜 공평하게 나눈다, 이 부분이 네. 취지가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좀 이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4년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최근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에서 산에 등산 모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이라도 오르면 답답함이 해소될까 싶었는데 더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등산 모임엔 입사 때부터 저와 경쟁 관계였던 동료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제가 등산 모임에 들어온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임에 온 직장 동료들을 붙잡고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임에 나왔다며 제가 등산 모임에 나온 의도가 수상하다는 듯 떠들고 다닌 건데요. 아니, 이혼을 하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 이후 저는 모임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데요. 저를 모함하고 다닌 직장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이 명예훼손은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명예훼손은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장소에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해가지고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을 한 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명예를 훼손한다는 말이 좀 너무 좀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평가, 대상인의 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네.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 사연에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근데 이제 봤을 때 이제 직장 동료가 의도를 어떻게 보면 수상하다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녔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요소는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개인의 의견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혼 후에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면 사실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단순히 의견, 어찌 보면 여기서 지금 왜 벌써 나왔지? 의도가 수상하다 정도의 이제 개인의 의견이라면 사실은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다 해서 명예훼손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 상대방이 이혼 사실을 단톡방이나 SNS 등 공개적인 곳에서 알렸다면 좀 상황이 다를까요? 이제 사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하고요. 네. 다만 이제 SNS나 좀 더 공개적인, 이게 좀 네. 더 어찌 보면 널리 퍼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명예훼손이 SNS 같은 데에서 해당이 된다면 그냥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벌금 정도의 가벼운 경범죄다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실제로도 법률상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사람들이 벌금형이라고 하면 되게 가볍게 여기는데 네. 벌금형도 형이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금 명예훼손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변호사님 의견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근데 명예훼손뿐 아니라 좀 직장 동료의 소액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좀 문제를 성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리고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을 해야 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이제 그러거나 혹은 이제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 이럴 때 해당을 하거든요. 네. 좀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지금 제가 볼 땐 직장 동료가 딱히 관계상의 우위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속상하시긴 하겠지만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이제 뭐 상사가 아닌 하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나 지금 속상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이제 이혼 사실을 알렸다라는 네. 것만으로는 이제 최근에는 사실 법원에서도 이혼 사실이 예전과 달리 뭐 어찌 보면 별다른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속상한 일이지만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명예훼손 정도의 해당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단순히 이혼 사실을 알렸다거나 개인의 어떤 의견을 얘기한 것 정도라면 안타깝지만 법으로 해결할 방법은 조금 높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그렇지만 이분이 이렇게 명예훼손 같은 발언을 하신 분의 이미지도 회사에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회사를 즐겁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